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정당 가운데 바른정당이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전승을 거두면서 경선에서 승리했는데요. 앞으로의 과정은 험난합니다. 과연 당과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고 보수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연결합니다. 유승민 후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짧지만 치열한 경선을 거쳤고요. 저희들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늘 새로운 보수의 후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부터 짧지만 시작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대선 출마 의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이 겪게 될 문제들, 지금 당장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양극화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경제와 안보 위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주거 문제, 양극화, 흑수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예. 누구보다도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늘 이 경제 성장과 복지나 분배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성장의 경우에는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앞으로 일자리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나 창업, 혁신기업, 벤처기업 이런 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경제 시스템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창업 벤처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 경제로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고 특히 성장의 경우에는 그 힘이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경우에는 늘 저는 중부담 중복지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복지 수준을 OECD 평균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게 장기적인 목표고 그쪽으로 꾸준히 가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꼭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복지의 어떤 손길, 국가의 도움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복지를 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과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 집중하는 경제,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말씀해 주셨고 성장과 분배를 보통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 같이 가야 한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쪽에 가깝지만 중부담, 중복지를 통해서 복지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일단 증세 없는 복지 어렵다고 말해온 그 기조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거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1,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숫자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역할은 1, 2인 가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소형 주택들, 그 소형 공공주택들을 대형 단지로 개발하지 말고 있는 땅마다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형식의 정책을 구상하고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교 안보 현안입니다. 북핵 예. 문제, 그리고 특히나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 배치, 예.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드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배치가 완료되는 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드를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난 다음에 중국하고 경제 보복 시간을 최단기간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외교적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네. 중국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앞으로 경제 보복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드에 대해서는 빨리 조기 배치하자. 그리고 중국하고 외교로 풀자 이 문제고요.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합의입니다. 재협상을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일본이. 정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이 합의는 파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경제나 안보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역사나 주권의 문제에서까지 타협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부가 지금 이 탄핵되고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예. 이러한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또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정부패 문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문제 나눠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정부패는 결국은 이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반부패 장치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 수사나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반드시 설치하겠고요. 네. 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들의 정치적인 중립은 확실하게 보장을 하되 이 권력기관의 부패나 불공정 이런 거는 결코 용납할 수 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네.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 고발자 제도나 선진국이 하고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도 다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죄라는 게 저는 우리 헌법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87년 헌법을 바꾸는 건데 30년 만에 헌법을 바꾸기 때문에 권력구조 하나만 바꾸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실 거고요. 기본권이나 이 삼권분립 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을 보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통령과 그 주변이 부패하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는 장치를 더 두고 또 국회의 어떤 행정부 견제 장치를 더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본인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헌법에다가 헌법 자체에 죄를 묻는 그런 개헌 논의는 저는 조금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임기 중에 이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 개헌 추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추진하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의 내용과 또 시기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약속이 과거 정권마다 지켜지지 않았는데 네. 그건 참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반드시 그게 내년 지방선거가 될지 시점을 잡아서 이런 개헌이 좋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표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육아휴직 3년 그리고 칼퇴근 공약이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 공약 중에 일부인데요. 네. 저출산 문제는 지난 10년, 11년 동안 1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우리 출산율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해줄 정도로
시간적인 문제와 경제적 부담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뭐 얼마 안 가서 인구가 줄어들고 어르신 노인 인구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회가 됩니다. 네. 그런 나라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하시지만 지금 육아휴직 3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민간기업의 문화도 바꾸고 법 제도도 바꾸면서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더 이상 뭐 성장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획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간 기업이 나서야 되는데 정부가 권유만 한다고 될까요?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부 제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일단 3년이라는 거 또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 제도로 하고 문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이런 거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 6일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갈 때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말 열악한 사업장들인데 그런 작은 기업들까지 한꺼번에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 문화와 법제도가 바뀌어 가면서 이 육아 문제 또 근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바뀌면서 작은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모 보험을 도입해 준다든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됩니다. 네. 자, 대선 후보가 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당과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탄핵 열풍이 4개월 이상 오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성공해서 이기느냐 여부는 국민들께서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개혁적 보수, 우리 보수가 진짜 바뀌어야 된다. 이 점에 얼마나 동의해 주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낡은 보수로는 절대 대한민국이 바뀔 수 없다. 보수가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주로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제가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제 후보가 되시면서 원칙 있고 명분 있는 단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 진박 의원 청산을 선결 조건으로도 이야기해 주셨고 네. 이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동의하는 그런 발언과 함께 상징적 인물 몇 명을 정리하겠다. 이 홍준표 후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정도면은 선결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보다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이 이 진박 소위 진박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그 문제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자체가 정말 수십 년 된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런 보수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을 어떤 배반하고 이런 보수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뭐 사람 몇 명 단순히 다음권 정지하는 정도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분칠로 이 자기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후보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되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후보의 어떤 자격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였습니다.